상주할머니 2편 추천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댓글 써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 기쁜 마음으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제 글 퍼가신다면 개인 블로그나 카페, 타 괴담 사이트 등 어디든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제게 물어보고 허락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출처랑 글 변형만 시키지 않으시면 전 상관없으니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제 얘기가 널리 읽혀지면 저야 뿌듯하고 좋죠. 대헷. 지금 할 얘기는 제 큰 외삼촌에 얽힌 얘기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외갓집으로 이사간 지 횟수론 2년쯤, 달수론 한 20개월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상주로 간 게 3살 가을쯤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건 2해 후 늦 봄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건 그날 벌어진 일이 참 불가사의하고 많은 소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늦은 봄이었습니다. 한 4월쯤 되었을라나요? 아시겠지만 산골은 날이 늦게 풀립니다. 겨우 그때쯤에야 그 동네는 농사 준비에 분주했고 제가 살던 그 마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늦도록 밭이며 논에 나가시어 농사 준비에 늦은 밤까지 수고를 하셨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농사 준비 거들랴 집안일 하랴 무척 바쁘셨죠. 그날도 외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밭인지 논인지에 나가셔서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전 같이 있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주 할머니 댁에 가서 간식을 먹었죠. 할머니 댁에는 약과며 떡이 떨어질 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져주려고 굿하는 데서 얻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날도 할머니가 주시는 약과와 장작불에 먹음직하게 구워주시는 떡을 먹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걸 보고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갔지요. 집에 오신 어머니는 아마 외조부모님보다 먼저 집에 오셔 식사 준비를 하시려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제게 맡기시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셨습니다. 구수한 밥냄새가 집안에 퍼져 나가자 전 또 허기를 느꼈죠. 뱃속에 걸뱅이, 그러니까 경상도에선 거지를 걸뱅이라고, 걸뱅이가 들었는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상주 할머니 댁에서 먹은 떡이며 약과가 다 소화된 것을 보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겨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고 우리 식구는 밥상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누군겨? 하고 물으셨고 마당에선 좋아 할매야 하는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자, 좋아하는 여기서 이제 글쓴이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상주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집의 흔한 여닫이 문을 여시고는 반색을 하셨죠. 할매 어서 들어와서 밥 한 숟갈 같이 뜨소 하고요. 그런데 마당에 서 계신 상주 할머니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평소랑은 너무 다르신 할매가 이상하게 보였죠. 외할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셨는지 와 그러는겨 하시고선 식사를 하다 말고 수저를 놓으시고는 문을 닫으시고 마당으로 나가셨죠. 그리고는 마당에서 두 할머니가 수근수근 말하는 소리가 한참을 들리더니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는 외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방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제외한 저희는 모두 놀라서 뜨던 수저를 멈추고 얼음이 되었죠.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기에 이리 호들갑이냐며 역정을 내셨지만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대꾸도 않으시고는 안방에 놓여있던 전화기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봐도 떨리는 손놀림으로 어딘가를 급하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린 할머니의 모습에 뭐라 묻지도 못하고 할머니를 지켜봤죠. 몇 번의 신호가 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나자 할머니는 급하게 땡땡이 애비냐? 애비는 집에 들어왔냐? 하시는 것이었어요. 땡땡이는 큰 외삼촌네 딸, 사촌 누나의 이름이었죠. 할머니가 전화를 거신 곳은 대구시, 아마 대구였을걸요? 거기 사시던 큰 외삼촌네 집이었고 전화를 받으신 분은 큰 외숙모셨죠. 그리고는 한참 말씀도 없이 외숙모 얘기를 듣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힘없이 떨구시며 무너지듯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계속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이 일을 어쩌면 좋노? 하고 혼잣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뭔 일이야? 우린 궁금했지만 할머니 서슬에 누구도 묻질 못했는데 참다 못한 할아버지께서 벌컥 화를 내시면서 뭔 일이고? 하시며 고함을 치셨죠. 그 말조차 안 들리시는지 할머니 계속 그 말을 되뇌이시며 전화번호 적어둔 수첩을 미친듯이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순종적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말씀을 그리 무시하신 건 평생 처음 보는 희귀한 광경이었다고 나중에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만큼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는 수첩에서 뭔가를 찾아 전화 버튼을 미친듯이 눌러대기 시작하셨어요. 그땐 지금처럼 핸드폰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전화가 있어도 무선국이 얼마 없어 그런 두메산골까지는 전화가 될 턱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부자 아니면 전부 삐삐라고 부르던 페이저를 사용하던 시절이었고, 할머니는 큰 외삼촌 호출기로 계속 호출을 하셨어요. 정말 1분에 한 번씩은 호출을 하신 것 같아요. 삼촌께는 답장이 없었고 보다 못한 어머니가 할머니께 내가 해볼게 라시면서 전화를 뺏으시고는 할머니 대신 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할머니는 호출이라도 하실 줄 아시던 신식 할머니셨지만 딱 거기까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호출하시면서 갈고 닦으신 현란한 기술을 접목하셨죠. 삐삐란 물건이 전화로 호출하면 호출한 상대방 번호가 찍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숫자를 더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주로 번호 뒤에 천사를 찍으면 천사, 그러니까 연인끼리 자기를 표시한다던가 기분이 나쁘던가 욕을 할 때는 1092, 그러니까 이거는 씹탱구이라고 읽는다죠. 진짜 옛날 거네. 그 다음에 1818은 야팔야팔이라던가 급할 때는 파리파리, 빨리빨리 등의 숫자를 더 찍어 표시했다고 해요. 엄마의 손가락이 전화번호 다이얼을 날아다니고 한참 후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외할머니는 니 어디고? 를 연발하셨고, 삼촌의 얘기를 들으시는지 잠시 계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니 무조건 오늘 집에 올 생각 말고 상주서 자고 아침에 오라고. 삼촌이 뭐라 반항을 했던지 양반 중 양반이셨던 할머니가 거의 욕을 하시면서 오면 지겹분다잉 를 몇 번을 단단히 주의를 주신 후 다짐에 다짐을 받으시고는 길고 긴 통화가 끝났습니다. 평소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할 말만 딱 하고 끊으시던 분이 그땐 그렇게 오래 통화하시고도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마당에 안절부절하고 서 계시는 상주 할매를 보시곤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상주 할머니가 앉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에 저희 가족은 전부 놀라 까무러칠 뻔했지요. 제가 할머니 댁에서 놀다가 온 후 상주 할머니는 피곤함을 느끼시고는 잠깐 초저녁 잠을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꿈을 꾸신 거였어요. 선명하게 보이는 꿈속에서 할머니는 누군가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더래요.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는 팔도 부러졌는지 이상하게 꺾여 있고 어디다 부딪혔는지 얼굴도 심하게 망가진 모습이더래요. 딱 봐도 저건 산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셨는데 자세히 보니 낯이 익더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진이더라 카이 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진이. 저희 큰 외삼촌 함자가 끝자가 진이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손 아래 사람을 끝자로 많이 불러요. 할머니가 놀라서 꿈에서도 야가 와 이러고 여기 서 있노 하시는데 외삼촌 주위로 잡기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흡사 새로운 동료가 생겨서 좋다, 신난다 하는 표정이더래요. 할머니는 얼른 다가가서는 니 여 있으면 안 된다, 얼른 가자고 잡아 끄셨는데 삼촌은 슬픈 표정으로 꼼짝도 않으시더래요. 그리고는 삼촌 주위로 춤을 추고 있던 잡기들이 할머니를 조소하듯 그랬다고 합니다. 할매, 허팀 빼지 말고 가서 얜 우리 거야. 할머니는 화가 나서 이 육실할 것들 하시면서 두드려 패려 쫓아다니는데 귀신들은 할머니를 약올리면서 요리조리 피하더랍니다. 할머니가 너무 분해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가만 주위를 둘러보게 되니 풍경이 많이 낯이 익더래요. 그곳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쪽의 산길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시고는 절대 마을로 못 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집으로 뛰어오셨던 거죠. 기가 막힌 건 그때 절대 올 일 없으셨던 큰 외삼촌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셔서는 그날 회사에서 다음날 월차인지 휴가인지 내지고는 혼자 상주로 향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전화하시자 외숙모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도착할 때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할머니는 졸도 직전까지 가셨던 거죠. 그나마 삼촌이 오랜만에 집에 오신다고 상주 시내에서 고기랑 과일 같은 걸 사시는 바람에 그나마 연락이 간신히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하며 온 식구가 뭔지 모를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을 때 밖에서 뭔가 큰 소리가 들렸어요. 불길했지만 원래 산골엔 간혹 특히 해빙기엔 바위 같은 게 굴러 떨어지는 일이 왕왕 있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고, 우린 그나마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밤사이 마을 진입로 얼마 못 미쳐서 유일한 외부 통로인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가 해빙되면서 떨어진 큰 바위에 막혀버린 거였어요. 전날 밤에 들었던 소리가 그 바위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지요. 밤사이 마을로 들어올 차도 없어 모르고 있다가 새벽 마을로 들어오는 첫 버스에 발견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몰려 나갔는데 버스 뒤로 오도가도 못하고 서있던 몇 대의 차들 사이에 큰 외삼촌 차가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힘으로 못하고 결국 포크레인이 와서 치웠지요. 그날 마을에 있던 초중고생 형 누나들은 전원 지각을 하고 삼촌이 집에 와서 한 얘긴 정말 위기일발이었어요. 아 오셨구나.
상주에 오셔선 과일이랑 고기 사신다고 잠시 지체하시고는 곧 출발하셨는데 계속 할머니께 호출이 오더랍니다. 삼촌은 거기서 차로 한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지라 그냥 무시하고는 출발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보낸 호출을 받으신 거죠. 8282-1818. 삼촌은 이거 뭐냐는 생각에 마침 보이는 공중전화 앞에 차를 세우시곤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 공중전화가 시내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기 전에 있던 마지막 공중전화였다고 해요.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진 곳이 위치가 절묘해서 커브 돌자마자였거든요. 그냥 그대로 집에 오셨다면 바위에 깔리셨던 아니면 삼촌 성격에 잘 아는 길 성령 내셨을 거니 피할 사이도 브레이크 밟을 사이도 없이 충돌하셨을 거고 포크레인으로 겨우 치운 바위에 박히셨으면 살아나셨을까요? 그 뒤론 큰 삼촌은 항시 명절 때나 집에 오실 땐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이랑 같은 걸 상주 할머니께 선물하셨고 일생의 은인으로 지금도 상주 할머니 기일을 챙겨주시고 성묘도 가십니다. 자손들이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몰라도 삼촌도 나 살아서는 그리 하신다고 하셔요. 얼마나 잘 챙기시든지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지금은 단종되어 없는 솔이란 담배도 할머니 제사용으로 냉동실에 몇 갑이 근 20년째 보관 중이시래요. 야, 근데 어쨌든 그 상주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덕분에 삼촌이 이제 목숨을 이제 어쨌든 구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겼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지신 삼촌께서는 이제 본인이 살아 있으실 때만큼은 이제 계속 챙겨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지금도 진행 중 아닐까요? 상주 할머니 3 전편. 벌써 세 번째 글을 씁니다. 제가 올리는 글은 거의가 저희 가족들이다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하더라가 아니고 제 눈으로 보고 겪은 것만 쓰려 하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저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가 직접 본 일이기에 자신있게 쓸 수가 있네요. 두 가지의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꼬마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4살에서 6살 때 중 한 날에, 정확히는 제가 할머니를 따라 다닌 건 거의 취학 전에 8살 전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는 학교를 가느라고 할머니를 따라 장에 가기가 쉽지 않았지요. 장날이 공휴일이거나 방학 때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날도 너무 좋아 한낮에 태양이 대단했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전 오전에 장에 도착하여 장 구경 한 바퀴 하고는 할머니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분명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전 고기랑 밥 먹으러 가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그때 상주 무속계의 대모? 최종 보스? 두목? 같은 느낌이었네요. 꼭 구역 순찰하시는 듯 했죠. 그날도 어딘가에 있는 무속인 집으로 찾아갔던 거였었는데 전 처음 가보는 동네였어요. 무척 더운 날이라 땀을 많이 흘렸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 하셨습니다. 그곳은 제법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곳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쉬는 곳인 듯 평상 하나가 그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아 많이 덥지?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부채를 연신 제게 붙여주셨어요. 할머니는 더위에도 거의 땀을 흘리지 않으셨죠. 할머니가 제 목덜미에 옷깃을 늘리셔 옷 안으로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시느라 바빴는데 그 평상이 있던 곳 맞은편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어떤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마당으로 나오시다가 우리를 발견하시고는 쳐다보시다가 곧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그 집 문이 열리면서 잠시 전에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포대기에 엎으시고는 손에 쟁반을 하나 받쳐 드시고는 대문을 따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시고는 할매! 날이 무척 덥지 얘. 손자인가 보네 얘. 날 일이 더운데 손자 데리고 다니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가시소. 하며 쟁반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예쁜 유리컵에 얼음을 넣고 탄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미숫가루 2장과 깎은 참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색을 하시면서 처음 보는 늙은이한테 뭘 이런 걸 하시면서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잘 마시겠다고 하시고선 제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라셨어요. 저도 인사를 꾸벅 드리고는 찬 미숫가루 잔을 들었습니다. 그 더위에 땀 흘리고 마시는 미숫가루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갈이 깎아 내온 참외도 아마 냉장고에 있었던 듯 참 시원하고 달고 맛났답니다. 아주머니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참외를 먹는 제가 무척 예뻐 보이셨던지 손자가 참 귀엽다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잔을 들어 다시 마시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시며 미숫가루를 마시던 할머니가 웃음을 싹 지우시곤 뭔가를 골똘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착한 아주머니가 계셨지요. 아니, 정확히는 아주머니 등에 포대기로 엎여있는 아기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께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가 좀 아파 보이는데. 그 말을 들으신 아주머니는 전까지 얼굴 가득 피어있던 미소가 싹 사라지시고는 금방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꾸 자다가 경기에 들린 듯 울고 젖도 잘 물지 않고 그래서 걱정이라 하시면서 병원에서는 감기 초기 증세이거나 날이 더워 더위를 좀 먹은 것 같다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안 그래도 오늘 더위 한풀 꺾이면 병원 가보라고 한다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지요. 그 얘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빙은 때리고 가봐야 소용없을 낀데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아줌마는 깜짝 놀라셨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우리 할매는 의사 선생님 맹키로 사람 병도 아시는가 보다 하고요. 할머니는 아주머니께 물으셨습니다. 자다가 운다는 말 언제부터 울었는데? 그러자 아주머니는 열흘쯤 됐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하셨지요. 할머니는 다시 아기를 유심히 보시더니 아주머니께 말하셨습니다. 지금 손님 많을 텐데 나중에 시간 내서 내 찾아오이소. 주소 좀 불러봐요. 그러면서 손수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몇 일 있다가 그 집 아주머니를 데리고 오셨고 결국 우리 집 건너방에서 굿을 하셨습니다. 그 집 아기는 산에 가다가 누가 놓고 간 분묘를 건드린 후로 운이 달라졌다고 하셨고 나쁜 기운을 끊어내는 굿을 하셨답니다. 굿이 끝나자 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며칠 지나서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들었죠. 그날 뵙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종종 저희 집에 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절도 하고 하셨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누군가에게 한 그릇에 찬 물이 얼마나 큰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대가 없이 낯선 할머니와 손자에게 시원한 미숫가루와 참외를 건네주셨고 그 인연으로 아이가 병을 고치게 된 것이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별거 아니다. 찬물 한 잔도 마음에서 우러나면 천냥빚도 갚는다. 이 일은 제가 아주 어릴 적 일이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미숫가루의 맛과 함께 사람 사이의 따뜻함도 함께 기억되네요. 어쩌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꿔준 기적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주할머니 3편 후편. 이번 얘기는 저 8살일 때 얘기입니다. 그해 봄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되었으니까요. 제 찬란한 자유가 끝장나던 해라 잘 기억납니다. 학교에 입학하고는 몇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처음 입학하고 몇 번은 엄마가 따라오셨었는데 그 이후론 전 동네 그 학교 다니는 형 손에 넘겨져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혼자 학교를 다니게 될 때까지는 그 후로 1, 2년 걸렸어요. 1학년은 수업이 빨리 끝나는 관계로 학교가 끝나면 모여서 집에 가곤 했어요. 그때 저랑 같이 방과 후에 맨날 같이 집에 오던 친구는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 그렇게 3명이 항상 동네까지 뭉쳐서 다녔습니다. 보통 점심시간 이전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는 조아에게 밥을 차려주셨지만 전 집에서 밥을 먹을 때보다는 가방을 집에 던지곤 옆집에 가서 상주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을 때가 훨씬 많았답니다. 우리 집과 할머니 댁은 반찬 때깔부터가 달랐으니까요. 항상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 왔냐며 반겨주셨고 곧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셨었지요. 그러면 전 만나게 밥을 먹었고 할머니는 항상 미소를 지으시고 밥 먹는 제 옆에 앉으셔서는 밥에 이것저것 맛있는 반찬을 집어 올려주셨습니다. 고기 위주로요. 와, 왜 이렇게 잘 챙겨주지? 할머니 집엔 항상 고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절 먹이시려고 일부러 항상 고기를 사다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육식을 그닥 좋아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언제나 돼지고기, 소고기를 볶아주셨고 간혹 집에서 기르시던 암탉도 손수 잡아 몸보신을 시켜주셨어요. 와, 이때 당시에 돼지고기, 소고기 다 귀한 거죠. 닭도 그렇고 이 귀한 거를 그냥 다 주셨었네. 떡이랑 약과와 함께 할머니 집 냉장고 냉동실에 항상 있던 음식은 산적이나 고기, 꼬지 같은 음식이었고 간혹 겁나게 큰 생선도 통째로 들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저의 뱃속으로 들어가 저의 살과 피가 되었지요. 그날도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뭔가 이상해서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평소 할머니께선 그렇게 제가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항상 마루에 앉으셔서 제 동선만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날은 왠지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지 자꾸 한숨도 쉬시고 딴 생각을 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근래 몇 일 할머니가 좀 이상하셨어요. 자꾸 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답니다. 애들이 뭘 깊게 생각하나요? 한참을 그러시더니 자리를 털고 내려오셔서는 탯돌에 놓인 하얀 고무신을 신으시곤 한숨을 푹 쉬고는 내 팔자를 내가 볶네, 웃자겠노, 사람은 살려야지 하시고는, 글쓴이야 할미 좀 나갔다 올 거니까 얘에서 놀고 있던 집에 가서 놀던 하거라 하시면서 휙 나가셨습니다. 전 잠시 생각하다가 할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멀리 가시는 게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장에 가시던 옆 마을을 가시건 마을을 벗어나실 땐 항상 깨끗하게 달인 새옷과 외출 시에만 신으시는 꽃신을 신고 나가셨는데, 그날은 입고 계시던 무명 한복과 고무신 차림으로 그냥 나가셔서 멀리 안 나가시고 마을 어딘가에 가신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보니 벌써 할머니는 까마득히 앞에 가고 계셨답니다. 걸음이 워낙 빠르신 분이라 젊은 여자들은 물론 청년 남자까지도 할머니랑 보조 맞춰 걷기 힘들어 하는데, 제 걸음이야 뭐. 전 할머니를 놓칠세라 뛰어갔는데 할머니가 보인 곳까지 도달해보니 이미 할머니의 종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행방을 찾고 있던 제 귀에 고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길에서 좀 떨어진 집 아니었는데, 그곳은 할머니 또래의 노부부와 40을 넘기고도 장가를 못 갔던 그 집 큰아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축에 속했던 그 집은 집도 많이 넓었어요. 그곳에서 상주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나고 그 못지않은 그 집 할머니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싸우는 상황이었고 전 즉시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 마루에 어머니랑 할머니가 같이 앉으시어 콩인지 뭔지 곡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전 어머니 할머니께 할매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상주 할매 또 싸운다 였고, 이 말의 주제는 싸운다가 아니고 또 싸운다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이고 못 산다, 어디서 또 싸우시더노 하고 제게 물으셨고, 전 지금 보고 온 집을 말씀드리며 지금 그 집 할매랑 그 집 마당에서 막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랑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어머니가 할머니를 쳐다보시며 그러셨습니다. 엄마, 상주 할매 정말 노망나신 거 아이가? 안 그래도 그 집 땡땡이 오빠가 아파가 다 죽어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집에 와 가서 그러는데 하셨고, 외할머니께서도 그러게 말이다 하시며 두 분이 급히 신을 신으시고 달려나가셨습니다. 저도 엄마 나도 하고는 따라 나가려다 혼자 있는 동생을 보고는 달려가서 희야 손잡고 따라온나 하며 어머니와 할머니 뒤를 따랐지요. 동생을 데리고 그 집 마당에 들어서니 이미 소동을 들으신 동네 어른들 몇 분이 마당에 서서 보고 계셨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상주 할머니 양쪽에서 한 팔씩 잡으시고 할매 왁하는겨 하고 상주 할매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할매 앞엔 그 집 할매가 노기가 등등하여 상주 할매에게 삿대질을 해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이 할망구가 미칠 거면 곱게 미치지,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구만, 남의 집에 가갖고 지랄이고 하시고요. 그 집 할머니는 남자 체면에 여자랑 같이 싸우시지 못하시고 담배만 연신 피우시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 좀 낳아 보라케라. 내가 웬간해선 남일 참견 안 할라고 몇 날 며칠을 생각했구만. 그래도 한 동네 사는 정이 있고 사람 목숨은 일단 건져야겠다 생각해서 왔더니 누구한테 큰소리고 큰소리가. 네 아들 네 앞에서 피토하고 고꾸라져 대지는 거 보기 싫으면 퍼뜩 나와보라 해라 하셨어요. 그러시며 네 아들 병원에 갔었지, 비행원서 뭐라 카드노?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안 카드나? 걔 가만두면 두어 달 못 산다 하셨어요. 저희 모두 벙쪘고 그 얘기를 들으신 그 집 할머니도 그제서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표정으로 목소리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그게 뭔 소리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어떤 엄마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상주 할머니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아들 데리고 병원에 갔었지, 네 병원에서 뭐라 카드노? 분명 뭔 병인지 모른다고 했을 낀데 빙은은 당연히 모르지, 귀신에 시달리는구만. 그걸 병원에서 어찌 알겠노?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상관하기 싫지만 그래도 어쩌겠노, 한 동네 사는 인연인데 알고도 모른 척은 못하겠고 뭐하나 퍼뜩 안 데리고 나오고. 그 집 할머니는 그 집 할아버지를 돌아보시며 땡땡이아비요 하셨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듣고 있던 그 집 할아버지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프다는 그 집 큰아들을 부축하여 나오셨어요. 그 할매네 아들이 나오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날 전에 수시로 그 아저씨 보고 인사도 드리곤 했었는데 풍채도 좋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던 좋은 아저씨였거든요. 그러나 그날 본 그 아저씨는 산 사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모습이셨어요. 두어 달 못 본 사이 아저씨는 영화 미라에 나오는 이모탭같이 바싹 마른 모습이었지요. 할배의 손에 부축을 받고 나오신 아저씨는 잠시 서 계시는 것도 힘드신 듯 어른들이 서 계시는데도 마당에 있는 평상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시고는 안에서 상주할머니가 한 얘기를 다 들으셨는지 멍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지요. 상주할매가 평상 가까이에 가셔서는 그러셨어요. 몰골 봐라. 이게 한 달도 더 못 버티겠구만. 네가 뭔 죄 지은지 아나?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자긴 뭔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 순간 할매를 슬쩍 좌우에서 잡고 계시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대처할 사이도 없이 할매의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둔 것 같은 할머니 주먹이 아저씨 머리로 날아갔고 아저씨의 해골에 가죽만 입혀둔 것 같은 머리는 상주할매의 주먹과 부딪히며 정말 큰 소리가 났습니다. 뻑! 할매 와 그러는겨! 하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붙드시고 그 집 할매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상주할매가 그러시더군요. 아프나?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아픈 것도 느끼는 기다. 죽고 나면 그 껍데기는 아무 소용 없는 기다 하시면서 네 웃자자고 남의 무덤에 손댔노? 그리고 무덤인 걸 모르고 건드렸으면 잘 수습해서 다시 묻어드려야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나중에 네 죽고 쉬고 있는데 은놈이 네 무덤 파헤지고 쓰레기 취급해가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네 화 나겠나 안 나겠나? 네가 판 무덤 주인이 지금 네 꼭 데려가겠다고 이를 갈고 나한테 달라붙어 있다 하셨습니다. 파묘를 했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놀라고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처음 듣는 얘기인 양 참말이가? 네 여 할매 얘기가 참말이가? 하셨습니다. 그제야 뭔 생각이 났는지 아저씨는 몹시 당황하셨고 상주 할매를 보고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몰랐어 예. 이래 될지 몰랐어 예. 아주머니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노발대발하시던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께 애원하는 눈빛으로 할머니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까 입도 뻥끗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의 그 시크한 표정으로 웃자기 모르잖아. 잘못했다고 용서하실 때까지 빌어야지 하시며 그 집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쳐다보시고는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배는 땅 팔 도구랑 제사 때 쓰는 깨끗한 흰 종이 큰 거 준비하고 할매는 지금 당장 차 타고 시내 가가 제수로 쓸 술이랑 과일이랑 고기 사가오소. 정성껏 제일 좋은 놈으로 준비하소. 제사는 증석이 반이라 카이. 그리고 내 아들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소. 시간 없다. 빨리빨리.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카리스마는 어떤 구판의 무당님들도 당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구판을 호령하시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녀 아줌마들도 할머니 앞에만 오면 말 잘 듣는 양순한 강아지로 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저씨께 얘기하셨습니다. 네 밥은 묻나? 언제부터 굶었노?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밥 한술 떠먹어라. 산에 가서 니까지 장사 지내고 오기 싫다 하시며 밥 먹고 목욕 깨끗이 하고 옷 싹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랬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그 시절 농촌 총각 문제가 심각했지요. 그땐 국제결혼도 없던 시절이라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고 살던 아저씨는 동네에서도 참 착하고 부지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아저씨를 오빠라 부르시며 따르셨고요. 아저씨네 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농부들의 땅 욕심은 정말 한이 없지요. 산 바로 밑에 있던 밭을 일구시던 아저씨는 밭을 좀 늘리실 생각으로 바로 붙어있던 산을 조금씩 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한날 땅을 파시는데 곡괭이가 푹 들어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땅을 파보니까 다 썩은 관이 나오고 그 안에 꺼멓게 변해버린 아직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거의 다 없어지고는 큰 뼈랑 이빨 등의 작은 조각만 좀 나왔다고 하는데 딱 봐도 무덤이라 생각될 봉분도 다 까뭉개진 것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오래된 무덤이란 걸 알겠더라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평생 사신 아저씨도 몰랐고 어른들께도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걸 들은 기억이 없어. 무덤은 굉장히 오래전에 묻힌 거란 걸 알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 뒤 하지 마셔야 할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인도 모르고 연고도 없는 무덤이다 보니 대충 바게스에 모으셔선 밭에서 멀지 않은 산에다가 갖다 뿌리신 겁니다. 그 무덤의 주인이 화가 나서 아저씨께 해코지를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신 후 몇 시간이 지나 준비가 다 되고는 상주할매가 아들을 앞장 세우고 유골을 뿌린 곳으로 갔습니다. 아저씨랑 그 집 부모님, 마을 어른들
분들 여러분과 우리 엄마랑 외할머니까지요. 그곳에서 도착한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깨끗한 흰 종이를 펴게 하신 후 아저씨께 유골을 수습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시고는 네가 한 조각 한 조각 사죄하면서 정성껏 모시라고 아무도 돕지 못하게 하셨지요. 아저씨께서 그 무덤에서 나온 유골을 바게스에 모아 산 가까운 곳에 뿌리셨고, 이 때문에 무덤의 주인이 분노해 아저씨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저씨와 가족, 마을 어른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사죄하는 의식을 진행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흰 종이를 펴고 아저씨께 유골을 한 조각씩 정성껏 수습하며 사죄하라고 하셨고, 아무도 돕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상주 할머니의 카리스마에 모두가 긴장하며 조용히 따랐고, 할머니는 아저씨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의식을 치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고 몸을 깨끗이 하여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고, 할머니는 그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목숨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후 아저씨는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옛 무덤과 땅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고, 할머니의 무속적인 능력과 카리스마가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해 아저씨는 상주 도해지 여자와 결혼하셨고, 마을에서는 사흘간 잔치를 벌였습니다. 닭과 돼지, 소고기가 동원된 큰 잔치였고, 할머니는 그 잔치의 VIP였습니다. 이후 아저씨는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일상을 살게 되었고, 명절이면 모르는 이의 무덤에도 성묘를 하러 가셨습니다. 상주 할머니와 그 집 할머니는 서로 팬이 되어 할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믿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제가 어릴 적부터 물을 무서워하라는 할머니의 말을 들었는데, 물귀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물과 저와는 상극이라며 할머니는 제가 바다나 강에 가지 않도록 늘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 물에 빠질 뻔한 일이 3번 있었는데 모두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름 휴가 때 무조건 안전한 워터파크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나 강에 가자고 하면 저는 그럴 거면 우리 헤어져 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주 할머니 3편 전편 후편 읽어봤습니다.